안녕하십니까. TNJ의 휴먼 토크, 진정 토크의 정미영입니다. 매번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분들을 초대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특별한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예리하고 정확한 글로 많은 팔로워를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최순실 사태 초기부터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셨고 또 이 검찰과 특검의 행태를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의 박수를 받고 계시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이 국회 청문회에서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이 하태경을 강력히 비판하셨다가 지금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이제 곧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에 계시기도 합니다. 네, 전환기 정의연구원의 김미영 대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뵙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나야 되는 사이인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부라 열심히 밥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안 어울리시는 말씀이고.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예, 제가 의식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지금은 전환기 정의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를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세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전에는 쭉 그 납북되신 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또 하지 않으셨나요? 그 가족들을 또 도와드리고 하는 일을? 제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18년 내지 19년 정도 됐는데요. 납북자, 특히 전쟁 납북자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전향 주사파 문제를 다루면서 예전 친북 활동을 했던 분들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지원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레인지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뭐 하셨던 일들을 이 자리에서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많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인권 운동가지만 그 더 많은 경력은 이제 기자고 저널리스트고 또 대학에서 한 5년 정도 가르쳤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시작은 문학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전공이 국제인권법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테마가 아마 문학 그리고 인권일 텐데요. 다시 말하면 그 인간에 대한 연구가 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상황을 알고 나서 1997년 그 MBC PD 수첩을 보고 북한에서 그 식인육을 할 정도로 사람의 고기를 먹을 정도로 심각한 재난이 있고 그것이 인재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 전에 했던 정통 학문의 길을 일단 멈추고 그 당시 제가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멈추고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에 투신하게 됐고요. 지금 올해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300만이 북한에서 굶어 죽었다는 그 시기인데 그때 사실은 북한이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구사 회생이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해까지 만들고 야단인데 일단 전환기 정의연구원이라는 게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이 전환기 정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만약 시간을 좀 주시면 이 개념은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요. 네, 뭐 얼마든지. 전환기 정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영어기 때문에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하는 영어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특히 이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아주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정의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법 처리 정도인 것 같아요. 영어에서 뭐 수프림 저스티스는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저스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강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왜 이 저스티스가 사법 처리에 가깝
뭐냐면 정의라는 말이 예, 예. 네. 이 전환기 정의는 대형 인권 범죄가 있었던 사회, 가령 뭐 지금 북한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그 남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 뭐 광주 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형 그 인권 뭐 사태가 일어났던 곳을 평화롭게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술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환기 정의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노틀담 대학에서 이 전환기 정의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북한을 어떻게 청산할까, 유혈 없이 청산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 방법으로 지적인 또는 영적인, 감성적인 많은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환기 정의라는 틀이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가장 권장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 세계적인 어떤 인권 그 에어리어에서 필드에서 가장 전환기 정의가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광주 민주화 운동 또는 광주 사태인데요. 참 역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이런 문제가 먼저 전환기 정의를 통해서 잘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되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광주 문제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파의 역량이 거의 소진되어 버렸어요. 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게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 광주가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룰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광주가 정리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아직도 많은 정리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가 북한 인권에 중심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저는 광주는 지금 나눌 능력이 제가 지금 없고요. 어쨌든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는 한국의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사태가 상당히 그 전환기 정의 개념에서 잘 처리가 된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그 전환기 정의는 그 사법 처리 다음에 보상 개념이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되고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의 기술적인 이런 메커니즘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면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념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광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은 이 광주 문제 속에는 정말 순수한 민주화 열정 말고도 또 이 사태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 저는 이 전환기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6.25 전쟁 그리고 적어도 더 거슬러 가서 일제시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전환기 정의라는 개념 속에서 그 조명하지 않고 북한 청산까지 가기는 어렵다.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조금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거대한 역사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세계적인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이 전환기 정의의 시원, 오리진은 그 세계 제2차 대전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등장했던 두 개의 법정인데요. 뉘른베르크 법정과 동경재판이라는 두 개의 세계사적인, 인류사적인 두 개의 법정인데 이 두 개의 법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처음으로 인권, 휴먼 라이트라는 개념을 정립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 동경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동경재판을 통해서 적어도 한국의 식민지 문제는 조선의 식민지 문제는 청산이 안 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세계 제2차 대전의 식민지 나라로서 가해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중의 고통이 우리 역사 속에 있고 가해국으로서 정작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신기원이 열렸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수혜자가 못 됐어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쟁취했던 독립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우리를 점령했던 자가 망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예기치 않게, 물론 이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은 느닷없이 사실은 이제 해방을 맞게 되면서 이 우리의 이권을 위해서 대변하고 나서줄 사람이, 리더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동경 재판을 통해서 전범국인 일본이 이 국제적인 어떤 법리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전범들을 처벌할 때 거기서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권리와 이거 같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한국의 입장에서 그 전승국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변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런 지금 뒤늦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환기 정의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활동을 아주 길게 했지만 방송에 본격적으로 노출된 것은 처음이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자리는 제게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데뷔하는 무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가 특별히 우리 정미용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왜 이 자리가 저한테 적절하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그 정론이라고 할까? 그런 무대가 없어졌어요, 한국에. 한국 그 저널리즘 세계에 우리가 정론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뭔가 새로운 그 지적인 담론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제가 얼굴을 가능하면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심각한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에 글 쓰시는 거를 보면은 뭐 얼굴을 내놓지 않았다고 하실 수가 없게 너무나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나와서 목소리를 더 들려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전환기 정의 뭐 얘기하다가 지금 말이 좀 끊겼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말하면서 왜 가장 그 추상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전환기 정의 개념을 먼저 갖고 오는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담론을 꺼집어내는 것이 좀 굉장히 죄송하지만 좀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다음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네. 특히 하태경 의원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사태가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불법이라든지 뭐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탄핵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한국 현대사 전체를 간통하는 어떤 이념 문제랑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 탄핵 사태에서 가장 큰 소득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환기 정의 개념을 갖고 왔는데, 제가 뭐 몇 줄로 다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간, 휴먼 라이트, 인간의 권리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슬픈 일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끌려가신 분들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뭐 일제 식민지도 온전히 다 청산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참 슬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월남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어떤 면에서는 광주만 과도하게 지금 보상받았다는 측면이 그래서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국 역사가 정말 제대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명예회복받고 또 여러 가지로 위로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할 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다. 바로 그 가치를 갖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전환기 정의 문제를 가장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그 주제가 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근데 사실 상처받고 그 다음에 희생된 분들이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지금 현재도 너무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위로받을 수준은 예. 보상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사회가 좀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면서 우리가 통일을 맞아야, 더 단단한 나라가 된 다음에 통일을 맞아야 그 통일이 성공적인 통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환기 정의는 대단히 중요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용어를 쓰셨고 그걸 아.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 뜻하시는 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하태경 의원과의 소송 얘기를 지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길래 하태경 씨가 고소를 한 건가요? 제가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한 오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은 하태경 의원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17년 전인데요. 오래된 인연이네요. 예, 그 당시에 하태경 의원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가명으로 그 중국 그 모처에서 그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활동을 하는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 주사파 전향 문제를 그 기사를 썼고 또 특종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 기사의 영향으로 한국 내에 있는 그 북한 지하, 그러니까 해방 이후 최대 북한 지하 정당이었던 민주혁명당이 그 대거 검거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민혁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민혁당 전향과 함께 또 다른 계보에 있었던 주사파, 또 이분은 주사파 활동을 하다가 그 감옥에 2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구주사파 활동가로서 이 민혁당 전향파들과 같이 결합이 돼서 그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골수 주사파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네. 감옥까지 갔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명백한 반국가 활동을 해서 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감옥을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분도 뭐 부정한 적은 없으니까. 네. 뭐 예전 주사파 활동가였고 상당히 똑똑하고 그런 분인데, 이상하게 그 1980년대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경험했지만 그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그 흐름 속에서 그분도 주사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1990년대 말에 전향을 했다고 하셨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문제를 기사로 다루면서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상당수가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 그때 조선일보 기자를 하셨죠? 그 당시는 제가 그 월간 조선에서 네. 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조선일보 입사를 하지 않았고, 워낙은 제가 그 끝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 그 아주, 그러니까 심층 기사를 월간 조선에만 주로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특채가 됐지만, 근데 그때 그 이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 민혁당 전향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그 얘기만 하면 아마 뭐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분들이 어쨌든 대거 수십 명이 검거가 됐고, 그 분들이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온 분들 뭐 중심으로 해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그 NGO를 만드는데, 그것을 같이 관여하면서 제가 잠깐 중국을 방문하게 됐고, 그때 처음 만나게 된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래된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 것은 사실은 저 나름으로는 하태경 의원을 돕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탄핵 소추안이 결의되는 것이 이분한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데미지를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향파 주사파들이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또 특히 보수 정권에 그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하태경 같은 사람이 탄핵 반대를 해야 되는데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서 하시는 거죠. 하지 마라. 네.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그 H 선배에게라는 그 가명으로 뭐 익명으로 이렇게 그 붙여서 글을 썼는데요. 그 H 선배가 하태경을 하태경 네, 의원이죠. 그러니까 하태경에게 보내는 글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네. 북한 인권 운동의 선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경찰 조사에서 저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셨군요. 네. 한 3시간 정도 받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두 가지를 크게 오해를 했던데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선배가 국회의원 될 때 한국에 힘 있는 기관들이 다 돕는 것을 제가 봤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제가 관치 선거라고 했다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오해를 했고요. 제가 말한 것은 그 공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전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돕는 것을 실제로 제가 봤고 아마 저도 이렇게 되면 구주사파 중에 전향파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숨어 있었던 그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의 정치 세력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도 역시 도왔거든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활동을 지지하고 또 통진당 세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뭐 제가 관치 선거를 했다. 뭐 강권 선거를 했다. 라고 썼다고 그런 식의 오해를 했더라고요. 네,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영의 딸이라고 예전에 제가 했던 그 캠페인이 있는데요. 그 통영의 딸은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 가족 이야기인데 그 가족과 관련된 뭐 물질적인 그런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 책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그 권리를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길남 박사가 저에게 그 이제 계약서를 써주셔서 제가 모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영화를 만들 때도 제가 그것을 그 어레인지하고 나중에 뭐 이득이 있으면 운동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일을 그래서 그때 그 해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초에 시작된 일인데 연말에 갑자기 그 하태경, 뭐 최홍재 이런 분들이 이 캠페인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때 그 최홍재라는 분도 청와대에서 잠깐 근무했던 걸로 아는데 그분도 주사파 출신이라고 제가 물론이죠. 네. 예. 뭐 굉장한 세력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여집니다. 이미 과거 주사파들이. 예.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인 게 과거에 그렇게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고 주사파라는 거는 북한의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을 이상국가의 형태로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100% 전향을 했을 것인가? 정말 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청춘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활동을 다 잘못된 것으로 돌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100% 헌신할 것인가? 저는 그게 아직도 좀 이렇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통영의 딸 그 사건에 그 하태경, 최홍재 이 두 분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솔직한 느낌은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제 입장은 돕겠다라는 생각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계셨던 많은 그 순수한 시민들이
좀 화가 났죠. 이것은 너무나 순수한 건데 이것이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셨는데 좀 결정적인 것은 특별히 그 하태경 선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하태경 의원이 그 당시에 그 북한 인권운동가로 있으면서 갑자기 그 16만 부를 유엔에 제출했다. 그 16만 부의 서명지라는 것은 그 민간에서 순수하게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하고 있었던 운동인데요. 그 하고 있는 와중에 유엔에 가서 제출했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YTN, MBC, KBS에서 모두 일제히 그때 하태경 의원 얼굴이 찍혔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그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모두 접게 됐어요. 워낙은 그분들이 그 서명지를 들고 유엔까지 가져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태경 의원이 그것을 가로챈 갖고 거네요.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말을 했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아. 소송이 그것 때문에 거예요. 명예훼손됐다는 겁니까?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신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자회견을 해도 방송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방송 3사가 모두 보도를 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게 그렇다면 그렇게 방송에서 나갔으면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죄송하다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방송국에 정정 보도를 신청한다거나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 그로부터 이제 좌절되고 끝이 났고 그 서명지는 모두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서명지를 사실은 가서 전달하려고 했던 거를 전달도 못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죠. 지금도. 그러면은 결국은 그 운동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공을 하나 세우고 자기 얼굴 세우고는 그 운동 자체를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가지고는. 저는 그 하태경이라는 당시에 분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왜 그것을 말하지 않았냐면 네. 이것 때문에 저를 많이 비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통진당 세력이 정치 세력화되는 과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하태경, 최홍재 같은 분이 여당에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침묵을 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좀 죄송한데 그 생각이 조금 나이브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그 비판도 저는 생기거든요. 사실 이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을 너무 신뢰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진당은 지금 해체가 됐지만 해산이 됐지만 그리고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통진당이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야단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세월호 천막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예. 거기에 그 사진과 현수막 같은 것들이 이제 이석기 석방, 국제적으로 다 이석기 석방을 원하고 있다는 등, 통진당 안 된 해산은 다시 취소돼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전부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에서 가장 지금 기를 쓰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통진당 잔당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제가 노엄 촘스키 MIT 교수에게 이 항의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이 이석기를 지원하는 그런 서명을 했었죠. 국제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노엄 촘스키 교수에게 그럼 당신은 유태인으로서 만약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아주 당황해서 답장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나서가지고 그냥
뭐 이런저런 훈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도 그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되게 분개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 국회의원이 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예전에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 했던 분이 이정희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존경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정도 스타였고 그리고 그 통진당 김재현이라든지 그런 통진당이 뭔가 위험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만에 하나 문재인 이제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는 그 이석기 씨를 2번이나 살려준 사람이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통진당은 완전히 우리나라 기성정당으로 편입되어서 그 세력을 더 이상 뭐 잠재울 수가 없겠다. 제가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통진당 해산을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제가 이 그룹을 끝까지 감시하겠다, 견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이 그룹을 감시하는 글들을 썼어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전향한 주사파, 소위 말하는 시대정신 그룹을 견제하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향 아까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보기에는 이 시대정신 그룹이 뭐 김영환 씨가 사실상 리더인데 이 그룹이 그냥 보기에는 전향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북한 정권에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전향 개념을 훨씬 적극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 대통령 임기나 이런 것은 고칠 수 있지만은 1조는 고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는 거. 그리고 3조 영토 조항이 있고 4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평화통일 조항. 이런 조항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칠 수 없는 조항 앞에서 선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룹은 제가 이제 논쟁도 한번 했지만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국가보안법 7조라는 것은 그 찬양과 고무에 관한 건데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고 나면 김일성 만세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충분히 심지어 김일성조차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검토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저를 고소했나. 제 글은 전혀 그런 의미에서는 논쟁해볼 소지가 있는 것이지 법정에 갖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정도 갖고도 논쟁을 못하겠다. 법정에 갖고 가자 하면서 어떻게 사상의 자유시장. 사상의 자유시장은 법정을 빼는 시장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율배반인데 어쨌든 이 그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고 심지어는 헌법의 3조 영토조항과 4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헌법 3조를 없애면 저희가 사실상 자유통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어요. 또 귀화 절차를 겪고 굉장히 어려운 난민 절차를 겪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3조가 있고 적어도 헌법에서는 북한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한국에 올 수 있거든요. 근데 3조를 부정하고 또 4조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들이 가끔 언론에 쓰는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 사회주의의 그 이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이분들이 과연 전향을 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가끔 글이나 이런 데서 무심코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런 사회주의의 이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도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헌법 3조, 4조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이 전향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말한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그 대한민국 파가 몇 명일까 한번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이주영 의원까지도 3조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져 있죠, 지금 국회 상황이.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그분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헌법 3조, 4조도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마 공동체에 대한 이념일 거예요. 이 부분은 훨씬 더 많은 논쟁을 필요로 하는데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 특히 상당히 서구화된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인데요. 저는 예전에 그 서독이 서베를린을 포기할까 말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 우리가 동독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지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는 이 서베를린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아닙니까? 전 좀 맛있는 거 덜 먹을 수 있어도 자유 없는 건 정말 싫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대정신 그룹을 기본적으로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품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데,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념에 대해서 늘 견제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공동체가 너무 인위적이고 자유와 개인에 바탕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분들도 본격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그 헌법 3조, 4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리고 하나는 개인과 자유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아까 이율배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것이, 저는 그 기반 자체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잣대가 달라요. 그리고 민주화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민주적인 이상이라든지 비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개인으로 보면은 또 다 인간성 좋아 보이고 아주 성품이 좋아 보이고, 그런 면들과 또 자기들끼리의 어떤 치열한 단결, 이런 것으로 하여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설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정말 치열하게 감옥을 20년씩 가고 자기 사상에 이렇게 투철했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나 고고한 인격체처럼 보여서 정말 낯설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주신 말씀이 참 아주 정확한 이제 지적이신데, 국호의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전에 70년대 말에 지리 교사를 하시던 분이 북유럽에서 이렇게 납치된 적이 있어요. 납북된 적이 있는데, 뭐 정확한 납북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소문에, 그러니까 DPRK가 코리아인 줄 알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인 줄 알고. 디모크라시가 들어 있으니까 데모크라틱,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고 네. 그 대사관으로 갔다가 납치됐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그러면은 그 자체로 정말 뭔가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없는 디모크라시라는 것은 북한이 되기도 하고 크메르 루즈가 되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되죠.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속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너무나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마치 경력인 것처럼 사실은 반정부 활동이었었는데, 이 반국가 활동,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또 경력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도 지금 아주 권력층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의 정리되지 않은 이념들이 오늘날 탄핵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걸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탄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탄핵 사태를 이제 이념 문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부시켜서 여러 가지 글을 쓰셨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갖게 되셨는지 쉽게 한번. 네. 제가 오늘 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미 좀 설명이 그렇죠. 많이 네. 되기도 했지만 정리해서 말씀하신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서독 같은 경우에는 그 동독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가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압도적인 그 서구 자유민주주의 그 국가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독이 흡수되는 것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통일 과정에서 저희가 마치 우리가 중국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렇죠. 많이 갖고 있는데요. 중국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개인이 투표하지 않아도 그 권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교체가 된다고 보니까, 그리고 독재가 갖고 있는 뭔가 효율성 이런 것도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왜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그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하게 대표하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네. 근데 저는 이번 이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비위가 없어요.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없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중간중간에 눈물이 나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단조롭게 살고 어떻게 이렇게 쾌락이 없이 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족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계속 사랑하게 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생각,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분이 잘못이 없죠. 그렇지만 이 사태는 일종의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인 탄핵이죠. 말하자면 실각이 되는 성격이죠. 지금 헌재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권력을 잃으면은 원학은 의원 내각제에서 실각이 되지 않습니까? 수상이. 그 양상으로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부분은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의원 내각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제도를 확정해 준 적이 없어요. 헌법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저희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제 국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결코 탄핵을 대통령 실각으로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엄청난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가 아니면, 내란이라든지 외환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범죄가 있지 않고, 또 뇌물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뇌물, 이런 게 없다면 탄핵을 실각용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적단체고 우리 민족을 수십만을 학살했던 그 북한 정권에다가 수조 원을 갖다 퍼준 사람도 탄핵은커녕 무슨 뭐 대단한 그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모두 통치행위라고 통치행위로 넘어가는데, 정당화했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실체도 없는 이 비리를 가지고 정말 저렇게까지 밀어붙여서 하는, 이거는 거의 폭력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너무 반헌법적이고 법치에 위반하는 지금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헌재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의회에서 실각을 하면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는 쪽으로 헌재가 지금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자아낼 만한 발언들이 이따금씩 나오거든요. 이를테면은 헌재 소장이 그 야권에서 지명한 헌재 판사가 이정미 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 판사가 그만두기 전에, 이제 3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만두기 전에 이 결론이 나야 된다는 등,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이게 법률에 위반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말이죠. 저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 자체가 1987년 헌법에서 이제 등장을 했고, 또 헌법의 권위가 87년 이제 사태 이후에
복권이 됐는데요. 복권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힘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헌재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면 일종의 헌재의 자살이죠.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스스로 그렇죠. 상실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탄핵이 마치 의원 내각제적인 어떤 성격의 그 정권 교체처럼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은 정당화되지 않고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 미국식 그 대통령제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있어요. 저희가 강력한 대통령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안보 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 수준이 의원 내각제를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적극 동감합니다. 네. 이렇게 수준 이하 함량 미달인 국회에 어떻게 의원 내각제를 맡깁니까?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그 외계인에 가까운 그런 외계인에 가까운 정치 지도자와 국회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고, 이제는 국민의 수준을 국회가 못 따라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에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데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수준이 높구나.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 국민들이 아마 그 탄핵 인용을 막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그 김미영 소장께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그럼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떤 이 정국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하여튼 어느 쪽으로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별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다시 그 평화로운 상태에 돌아갈 것이다. 예전에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정희 대표가 그 당시에 뭐 패배했다고 말했고, 저는 똑같이 이번에 탄핵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하고 또는 그 국채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켰던 사람들이 조용히 패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통령이 상당 부분의 그 후보 지명 권력을 갖게 되겠죠. 아주 공포스러운,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공포스러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정계가 대단히 많이 쪼개져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오실 곳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지금 거의 이 국회에서 힘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작은 정당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이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임기 말에 얼만큼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너무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전망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측했던 게 틀릴 때도 있지만, 아니면 저는 비판은 안 하고 듣겠습니다. 대체로 맞는 얘기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새누리당이 이렇게 분리가 됐던 것은 대통령 후보 때문이에요. 대통령 후보를 그 반기문 그 총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 새로운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등장한다면 또 단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누가 등장하나 뭐 제가 만들 수 없어서 구경하고 있는 중인데 보이는 것 같아요. 저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그 내홍을 겪은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향 문제, 헌법 3조, 4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식 체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한 번쯤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 나라는 헌법을
고칠 수 없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을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는 정말 독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라고 확신한 의원들은 모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정신과 이해를 갖고 국회의원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명 정도가 말고는 전부 다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라든지 소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가치관 이게 없는 분들이 다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쭉정이는 다 가라 알맹이만 남아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그 대목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통령 그 선거 기간에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지만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어요. 저도 글을 많이 썼었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지만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건 것처럼 일을 했는데 정작 그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정말 목숨 바쳐서 일했는데 막상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저는 그 친구의 역량이면 사실은 청와대 비서관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던 모양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내 편을 잘 몰랐던 것 아닌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내가 이 나라에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불만이 좀 있어요. 그것은 제 생각의 오해일 수 있고 대신 저는 여러 차례 이제 대통령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지만 핵심은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책이 너무 국민들을 얼르고 달랜다, 스포일시킨다, 너무 눈치를 보고 인기를 너무 따진다. 물론 그분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스타일 자체가 착한 분이잖아요. 따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안 따지고 내 편, 네 편 안 따지고 다 배려하려고 너무 애를 쓴 것 같아요. 외교 정책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저도 뭐 대통령 그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라면은 그 대통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전체 큰 틀 안에서 작은 것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큰 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통합이 안 되거든요. 목적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데 통합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통합이라는 말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저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미국법을 전공했으니까 미국의 예를 조금만 갖고 오면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좌와 우가 같은 이제 날개를 갖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뭐 건국 직후에는 연방파, 공화파 이렇게 갔던 때가 있고 그게 안 돼서 전쟁이 났던 때가 있어요. 가령 영국 식민지로 계속 잔존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독립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두 날개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예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런 것은 두 날개로 못 가요. 왜냐하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는 죽고 사는 전쟁도 있고 둘 다 같이 사는 전쟁도 있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는 버려야 된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북한 김일성과 같은 연방을 할 수 있습니까? 김일성 체제와 연방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같이 갈 수 없는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내에서도 어떤 생각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탄핵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강화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 나머지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사실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되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지금 뭐 대단한 유력 후보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그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다른 체제하고 어떻게 연방제를 합니까? 연방제라는 거는 한 가지 국기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하나의 나라로 이 세계에 등장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체제는 다르지만 한 나라로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그 숱한 그 배반 행위, 약속 위반, 그다음에 침범 이런 것들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거를 우리 정치가들이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통합,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합이라는 단어가 네.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까? 통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6.25 전쟁을 못 끝내고 청산을 못 했는데요. 지금도 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방, 통합, 뭐 이런 거, 하해, 합치 이런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독소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의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책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이혼을 해야지 우리가 그나마 그 옆 동네, 천국의 옆 동네라도 살 수 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가 있거든요. 그 시는 지옥도예요. 천국과 지옥은 결혼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이혼하면 우리가 천국 옆 동네라도 붙어 사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 네. 지금은 우리가 연방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어떤 통일을 그리고 어떤 통합을 할까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또 그 이전에도 사실 이러한 그 거대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일반 국민들이 이게 지금 자발적으로 분개해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말은 사실은 이 정치 세력화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을 그냥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받고 싶어요. 네,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애국심이 강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저희가 태극기 집회를 하지만 이것은 처음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집회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성세대, 거의 저희 부모님이나 뭐 저희 세대까지 포함해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물결 속에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동아일보도 취재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제도를 다 잃은 거죠. 좋은 제도. 경찰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법정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을 다 도둑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둑 맞은 제도를 다시 찾아오려면 그냥 깃발만 들고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태극기만 들고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 되죠. 정말 뛰어난 전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가들이 일할 수 있는 이거 통로 만들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이 못하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기술자들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조직화로 가는 길이고 또 다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뺏기지 않는 시작이죠.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탄핵이 기각돼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국면에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할까 구경하고 있어요. 재밌겠다.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각 영역을 쇄신하고 이 체제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동력이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제까지 쭉 그래왔고 그래서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목소리 큰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뭐 피하려고 해도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포기할 것인가? 자기를 덮고 정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백의종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협력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쉽지는 않아도 저희가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실컷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에 사람들을 뽑을 때 저는 지난번에도 국정화 문제에 관련돼서 저는 그 당시에 권희영 교수님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전문가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 눈에 그런 정도의 전문가들이 안 보여요, 국회에. 그럼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가 뽑히나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걸 이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파도 잘못하고 있고 좌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임수경 씨를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참 슬퍼요. 뭐 저에게 얘기할 때는 다시는 국회 쪽으로는 보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임수경이 국회의원이 되나? 이게 더 고민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지도자를 뽑는 그런 기준이 참 감성적이고요.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국회의원 한번 시켜줬거나 이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고생했으니까 감옥에서.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임수경 씨하고 좀 친하다는 분을 우연히 이제 다른 일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 얘기는 임수경은 통일이 된 이후에 이 통일된 대한민국에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말라고 훌륭한 분이 그때는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의식 때문에 그 전향하지 않은 그 운동권 출신들이 적극 임수경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겼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제 정치 지도자가 좀 지도자다운 분이 좀 뽑힐 수 있도록 본격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본격적으로. 이번 그 탄핵과 또 태극기 집회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이 변수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각 변동이 돼서 뭔가 큰 변화, 바람직한 변화로 이어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느껴져요. 네, 좀 희망이 보이고 탄핵에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건 국가 안보거든요. 국가 안보가 최근에 들어서는 올해하고 내년쯤에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도 있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초강경 대북 정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뭔 일이 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탄핵과 통일이 연관이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것을 좀 사실 압축하시는 질문이신데 통일과 너무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너무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전 처음에 그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가 그 JTBC 지금은 조작이라고 보지만은 그 태블릿에서 나왔던 그 드레스덴 연설을 포커스로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비판을 했거든요. 이 통일 대박론이 최순실, 무당 같은 사람의 작품이다. 그게 정말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면서 어쩌면 그건 다 조작이었죠. 그렇죠. 네, 완전 허위 보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완전 허위 보도를 하고 사과도 안 해요. 그 작자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은 정말 대박은 대박이어야 되는데 어떤 통일이어야 하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념을
최순실 씨, 최서원 씨랑 묶어서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의 그 통일 대박론,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도 확장되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통용되는 것, 그런 통일이 오는 전초전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아까 전환기 정의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확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정리가 잘 되는 것이 또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남북 간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뭔가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기를, 그 힘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뭐 긴 얘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올해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 갖고 계신 소망이라든지 기대치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뭐 개인 생활이 개인 있으실까 생활은 싶기도 저는 개인 생활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약간 좀 신혼이세요? 신혼 무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자녀 계획 같은 걸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예전에 저기 그 입양을 권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근데 있죠. 제가 그 입양을 권하시는데 그날 제가 집에 가서 정말 정미영 대표님 너무 훌륭하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아니, 남의 그런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그랬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아이지 내가 키우면. 근데 어쨌든 아니,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하나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일은 없고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네. 이제 개인적으로 행복하시니까 특별한 소망은 없으신 거네요. 아이 말고는. 그리고 자유 통일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해야겠죠. 네. 결국 우리가 가진 가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죠. 예, 영광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환기 정의연구원의 김미영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수와 진보의 대결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또 정체성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수호파와 여기에 반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한민국 파와의 어떤 이 극렬한 대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만나본 우리 김미영 대표는 자신이 자유민주혁명가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히 용감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가는 이런 여성들이 더 많아져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바뀌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진정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